서로 다른 과목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방과 후 녹음실에 모였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의 토크, 선톡 1화입니다. Ready, now, gentlemen. On the count. And 1, 2,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있는 부분, 지금 제 수업에서 아이들이 한창 이제 배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복의 재료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서는 면, 마, 견, 모, 레이온,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왜 더 남지?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나일론, 아크릴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섬유를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지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데 사실 되게 좀 오랫동안 배우는 그렇죠. 지금 2주 동안 배우고 2주 내지는 3주 동안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혹시 본인들의 학창 시절에서 이걸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 기가 시간에. 저는 아예 없어요. 이런 거 배웠었나? 약간 싶은 느낌? 저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뭐 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세탁하는 방법?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뭐 태그 같은 거 붙어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면은 뭐 어떤 온도에서 세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배웠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하나 딱 가정 시간에 배웠던 게 떠올렸는데 어떤 거. 그 섬유는 사실 섬유도 사실 제 기억이 안 나고 그 패션 이런 데서 좀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줄무늬 이제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으면 뭐 이제 약간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고 맞아. 이런 거 시험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네. 여전히 아이들은 배우고 있답니다. 그쵸. 배웠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의 안 배웠거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버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막 브이로그도 찍어봤어요.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내가 이제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간다는 설정을 한다. 애들한테서 이거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뭐 폴리우레탄 같은 거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짝짝 늘어나는 거 보여주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거 딱 태그 보니까 폴리우레탄이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무튼 브이로그도 찍고 어떻게든 좀 애들이 재밌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뭐 애들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막 재밌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뭐 과학적 지식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지식이 많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섬유가 왜 이렇게 흡수성이 떨어지는지 뭐 아니면은 왜 이 섬유는 뭐 전통적인 뭐 문명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에는 얕은 지식들 그런 특징들만 아무런 원리나 배경, 사전 지식 없이 계속 나열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런 수업을 통해서 기술 과정은 노잼,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뭔가 딱 그 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는 너네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시간에 배우는 10가지의 섬유 중에서 오늘은 가장 서민적인 섬유라고도 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 내지는 소개를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정확한 이제 정의로 치면은 목화에서 얻어낸 섬유, 그 섬유가 굉장히 얇은 실, 가는 실,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실인데요. 그거를 이제 계속 꼬아요. 계속 꼬면은 하나의 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섬유, 이런 옷을 구성하고 있는 내지는 뭐 바느질 할 때 쓰는 하나의 실이 되는 거고 그 실을 엮어서 만드는 옷감을 면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화는 나무 목에 꽃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는 꽃은 아니에요. 목화의 꽃은 따로 있고요.
우리가 모카라고 부르는 것은 모카솜이고요. 이 모카솜은 모카의 씨앗에 붙어있는 털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에 붙어있는 털을 떼가지고 우리가 이제 씨를 만들고요. 근데 그 씨앗도 버리지 않아요. 그 씨앗을 짜서 기름으로 해가지고 식용유로 씁니다. 면실류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딱 면실류라고 나와 팔지는 않을 텐데 약간 좀 저렴한 식용유 보면은 이렇게 면실류들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모카솜에서 뽑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식물이니까 뭐 간단하게 이 아이의 생물학적인 분류를 볼게요.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얘는 모카는 이렇게 아욱목, 아욱과 목화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아욱목, 그러니까 아욱국 할 때 그거 아욱인데요. 아욱목 그 아래에 아욱과 목화속에 있는데 그 아욱과에 속하는 식물이 무궁화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목화랑 무궁화랑 친척인 거죠. 조금 많이 먼 친척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좀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목화 꽃을 보면은 무궁화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TMI, 목화의 TMI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이 들죠. 목화 왠지 뭔가 무궁화랑 가깝다 이런 거. 이런 이제 목화는 어떻게 재배가 되냐면 대규모 농장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거든요. 왜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특히 미국 남부 영화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런 거 보면은 아득하게 멀리 뻗어져 있는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농장들 있잖아요. 그런 농장들 같은 곳에서 이제 목화를 기르는데요. 이런 이제 목화를 기를 때에는 이 목화가 되게 해충에 민감한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해충을 저항하고 그 다음에 제초제, 그러니까 잡초 나지 말라고 농약으로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제초제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이제 GMO로 많이 기르고 있어요. 무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GMO로 재배하면서 생기는 장점이 살충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제초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잡초가 안 나니까 생산량을 더 크게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GMO로 해가 많이 길러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GMO가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카를 이제 기르는 것도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왜 기르는 걸 얘기하냐 하면은 사실 기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간이 치명적인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카를 재배할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기 전까지는 충분한 강수량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을 보면은 되게 친환경적이다? 내지는 뭔가 유기농, 내지는 좀 자연과 함께하는 섬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얘 때문에 이 면을 기른다고, 모카를 기른다고 얼마나 많은 물을 쓰는데 이거를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모카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혹시 아랄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랄해? 어디 있는 곳인가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굉장히 충격적인 그거여가지고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랄해라는 게 어딨냐면 이렇게 기도가 있으면은 여기 중앙아시아 있죠? 중동이라 불리는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호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애가 아니었어요. 위성으로 보면 원래는 얘가 여기가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되게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얘는 호수지만 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너무 커서 이렇게 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였는데 구소련에서 이 근처에 면화 산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면화를 길러야겠다 해서 이 물을 빼다 쓴 거죠. 면화를 기를 때. 그리고 얘의 수원지가 되는 곳에다가 댐을 설치해서 이제 물을 빼쓰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급속도로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라가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게 점점 말라가는 게 보이나요? 오, 엄청 빠르게 말라가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득 찬 호수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게 말라가고 있어요. 말라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이 아랄헬에 대해서 소개를 정확히 해드릴게요. 이제 1960년대에 소련이 아랄해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이제 거대한 호수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 수원지를 이용해서 또는 여기 있는 물을 이용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대규모 목화 재배 단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실 목화는 진짜 돈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자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많이 빼다 쓰니까 이제는 이 호수의 아랄해의 10%만 남아있고 90%는 사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는 바다같이 어촌 마을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 다 망하고 여기 사진 같은 거 아직 혹시 검색해보시면 사막에 배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배가 아랄해를 이렇게 다니던 배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 떡떡 갈라진 바다 거기에 녹슨 배 하나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그런 배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은 이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자연이 얼마나 파괴될 수 있는가. 인간은 많이 이제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복구를 하고 있긴 한데, 복구하는 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우리나라 지폐를 이 면화 가지고 만든대요. 지폐를요? 그쵸. 오. 지폐를 종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면에서 이렇게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약간 그 털 중에서 긴 털을 가지고 섬유를 만들고 짧은 털은 섬유를 만들 수 없거든요. 너무 짧아가지고 꼬아서 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화소물 섬유 중에서 짧은 것들을 모은 거를 가지고 지폐를 만든대요. 근데 그걸 만들면 더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종이로 만든 것보다 면 린터? 그걸 린터라고 하는데 면 린터를 가지고 지폐를 만들면 더 이렇게 지폐 품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조폐공사 우즈베키스탄 지점이 있어요. 오. 거기에 지점이. 지점이 있대요. 그걸 위해서. 면을 위해서. 지폐에 사용할 재료를 공수할 수 신기하다. 있는, 그쵸.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수하다는 걸 보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검색해 본 거여가지고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헌진 사례처럼 자랑하는 기사였거든요. 그러면은 K지폐. K지폐. 맞아요. 그러니까 종이랑 다르다는 느낌이 있긴 신기하다. 있었는데 애들랑 찢으면 안 되지만 약간 살짝 찢었을 때 그런 약간 느낌도 가끔씩 약간 이렇게 많이 네, 접혀져 있는 좀 부분 약간 찢어지고 보면은 하는데. 일반 A4 접었을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 알고 보니. 오, 신기하다. 그쵸. 신기하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 면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제 면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면화씨를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문익점. 그쵸. 고려 공민왕 때 이제 문익점이 중국으로부터 면화씨를 들여온 것이 면화 재배, 그러니까 목화의 재배의 시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삼국시대 때도 사용했다는 흔적은 있어요. 그 2010년에 부여에서 백제시대의 면직물이 출토가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사용한 면은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은 면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턱없이 적었을 것이고, 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해서 제사의식이나 아니면 기중품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됐을 거예요. 이 발견된 곳도 절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절이 있던 지역에서 사용이 발견된 거니까 사실 그때의 면은 서민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목화씨는 동북아시아 기후에 맞게 자랄 수 있는 면이었던 거예요. 목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익점님이 갑자기 님으로 호칭을 승격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익점님이 가지고 온 그 면을 가지고 이제 서민들은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문익점의 손자들이
각각 물레랑 배틀을 만들어서 면허별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익점은 권문세족이었거든요. 사실 서민의 삶과 그렇게 크게 연관점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면이란 거를 가지고 와서 고려의 백성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의 K 노블레스인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문익점이 갖고만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급을 했고 문익점이 뭐 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되게 서민들의 의복 생활에 큰 변화를 준 엄청 혁명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이렇게 면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면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이제 겨울 나기를 할 때 옷을 한두 벌밖에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수요가 많고 그런데 귀하고 그러니까 얘는 화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상평통보가 들어보셨죠? 상평통보. 들어본 옛날 그 역사 시간에 성종시대. 맞아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평통보가 등장하기 전까지 만들어지고 유통되기 전까지는 면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면을 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각종 뭐 조세, 곡물, 뭐 균역, 화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포로 끝나요. 포로. 무슨 포 이렇게 끝나는데 군포. 맞아요. 군포도 같은 맥락이죠. 다 포로 끝나는데 그것들이 다 옷감이라는 뜻이에요. 면도 있고 삼배도 있고 비단도 있고 무튼 그 옷감들이 진짜로 중요하니까 그렇게 화폐로서 이제 거래가 됐던 거죠. 당시 기록을 보면은 면 한 필의 가치가 한 필이 이제 옷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 쌀 108리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108. 그러니까 육두라고 했는데 육두가 108리터예요, 지금에. 108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우유가 100개? 108개? 이렇게 무튼 생각하면 진짜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면이 되게 귀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복을 만들 때는 만약 내가 이거 갖고 옷을 만든다 이러면은 진짜 한 톨도 빠짐없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조금도 남기지 않고 이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귀한 거니까. 한복을 만들 때 우리 한복 만드는 걸 배우거든요. 이 임용 시험을 칠 때 보면은 엄청 대단하다. 빼곡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게. 네, 보면은 약간 되게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촘촘하게 이제 면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마름질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알뜰한 부분은 이거 옷을 자를 때 지금 이게 이게 점선이 되어 있는 게 마름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위질 해야 되는 부분. 이 라인대로 안 자르죠, 지금 보면은. 네, 그러네요. 안 자르는 이유는 언제든지 뜯어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이게 지금 거기거든요. 그 저고리의 소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이 라인 따라 자르지 않고 그냥 네모네모하게 자르잖아요. 이 네모네모하게 자른 이유는 옷을 만들 때 이 시접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내가 만약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이 옷을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 다시 이거를 바느질한 걸 뜯어가지고 또 만드는 거예요, 옷을.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되게 왜? 굳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 이 하나의 옷을 입어가지고 두고두고 입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복 만들 때 이렇게 안 만들어요. 지금은 그냥 시접을 되게 조금씩만 남겨서 하는데 옛날처럼 사람이 성장했다고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옷을 만들고 이러진 않는데 옛날엔 이랬던 거죠. 그만큼 면이 귀했고 엄청 옷을 귀하게 입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서민들에게 너무 귀하니까 이런 걸 이제 거의 못 입는 거고 약간 좀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만 약간 이런 걸 입었을까요? 면을? 면을 안 입을 수는 없는데
하나 내지는 2개 이렇게 돌려 입기 한 거고 그러면 보통 얼마나 입나요? 얼마나 입었을까? 해지지 약간. 않을 때까지 입었을 것 같은데 입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고급진 이렇게 막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비단 뭐 형형 색깔로 이렇게 염색이 된 그런 하늘하늘한 느낌이 나는 비단 옷은 서민들은 절대 꿈도 못 꾸는 거였고요. 왕실 아니면은 양반 중에서도 잘 나가는 양반 돈 많은 양반만 할 수 있는 거였고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무조건 이런 면옷 한두 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면옷도 사실 귀한데 그러면 평소에는 뭘 입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귀한 면옷 평소에 그 귀한 면옷을 귀한 입고 면옷 사는 하나 건가요? 2개를 가지고 계속 돌려 입는 네, 약간 사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약간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했는데 그러면 농사 질 때나 약간 그럴 때도 이 면옷을 입고 다 일을 하고 보통 면옷 아니면 삼배옷 뭐 삼배옷. 여름 이런 데 삼배옷 같은 거 뭐 삼배옷이라고 안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여름엔 삼배옷을 입고 추울 때는 삼배를 못 입으니까 선배는 약간 시원한 섬유거든요. 바람 잘 통하고 좀 이렇게 몸의 열을 빨리 이렇게 좀 내보내는 섬유여가지고 이제 면은 뭐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사철 입고 여름 한정 삼배를 입었죠. 삼배 뭐 모시 그럼 한두 벌로 몇 년을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자산어보 영화를 봤는데 자산어보 영화 보면은 진짜 변요한이 엄청 허름하게 나와요. 그 변요한이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그 어민을 연기했는데 소위 말하면 왜 저렇게 옷을 허름하게 입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허름하게 나오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냥 디폴트 값이었던 거죠. 그 시대의 농민들에게는. 그게 무슨 시대인가요? 그것도 자산어보도 조선시대예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거 볼 때 그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란 말이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하면은 이 멘트가 되게 유명해요. 이 농민들이 다 서 있을 때에는 흰색 무명천 면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백산이고 이 사람들이 앉을 때에는 죽창을 들고 있어가지고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 산이 그 산을 말하는 거군요. 그 산을 그만큼 이제 수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 면이 너무 귀했다. 귀한 면 때문에 한복은 정말 아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앉으면 백산, 뭐 이런 서면 죽산 이런 얘기도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길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길쌈 문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화학쌤은요? 뭔가 느낌상으로는 두레 같은 아니면 개 모임 같은 그런 푸마시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은? 국어쌤은 아시죠?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이제 길쌈하면서 심심하고 힘들고 고되고 또 워낙 반복 노동이다 보니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 같은 거 많이 지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간단하게 길쌈이 뭔지 안내해 드릴게요. 남자들이 농사를 지르면 여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애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애만 보거나 집안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도 여자들은 집에서 천을 만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을 만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는 직접 천을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천을 만드는 것은 집에 있는 부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면을 비롯한 비단이나 삼배, 모시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길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길쌈은 중요한 소득이었고요. 그리고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가족들의 옷을 만드는 몫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책에서 길쌈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이 좀 웃겨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길쌈은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 노동의 반복이에요. 그냥 물레를 돌리고 실을 계속 잡고 이렇게 말고 막 물레 돌리고 배틀 짜고 이거 엄청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사의 계획을 정겹게 논의하면서 이제 멀어지기 쉬운 고부 간의 정을 더욱 새롭게 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잘 상상이 안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되고 지루하고 힘든 일이니까 이제 길쌈, 노래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길쌈은 조선 말기까지 그러니까 산업화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남해안 지역은 못이나 삼배 길쌈 같은 게 계속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고 무형문화재 이런 형태로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길쌈 노래는 무엇인가요? 그럼 선생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인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막 또는 좁게는 뭐 가정마다 이렇게 막 다르게 구전되어 이렇게 내려오는 거여가지고 되게 그 길쌈의 그런 단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각 단계들마다 막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레 돌릴 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고 뭐 할 때 하는 노래 이런 단계별로 막 있고 근데 꼭 신기하다. 또 그거랑 배틀 돌리자 뭐 이런 걸로 일이랑 딱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가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완전 관련 없는 뭐 사랑 노래라든지 야한 노래도 야한 네, 내용도 그런 것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어져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이 많이 뭐 저도 지금 처음 알았고 여러분들도 처음 아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주변 일반 대중 매체에서 주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부녀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주목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길쌈 노래라는 것, 길쌈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큰 뭐 뒷담화도 있고, 뽕 따는 노래 있고, 누에 노래 있고, 목화 노래 있고, 그러니까 그 하는 단계마다 뭐 활동마다 노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사를 불러주시면 참 가사.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재밌는 가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약간 노동요 같은 느낌이. 그쵸. 이게 되게 보면은 특히 배틀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리듬이 딱 배틀을 돌릴 때의 리듬과 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엄청 운율이라고 하나요? 운율이 그 운수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 배웠던 그 용어들을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운율이 커 보이는 라임이. 맞아요. 우리 민족에 흐르는 그 래퍼는 사실 이제 부녀자들 분들의 길쌈 문화에서 내려온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노동력 그 남성들이 농사하는 곳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산 모시 길쌈 노래 이렇게 지역마다 가문마다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무형문화재 같은 걸로 길쌈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있나요? 궁금해서. 아마 충분히 있을걸요? 뭐지? 유튜브에 막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찾아보면 약간 21세기 버전에 네, 있어요. 이게 제가 진짜 있나요? 뭐냐면 그거 얼씨구 TV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민족의 소리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산골대기에 묻혀 사시는 이런 할머니들한테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은 진짜 노래를 불러주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머머 진짜 그러니까 꼭 길쌈만 이런 게 아니라 막 화전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막 그런 기억들을 되살려서 이런 불러주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집안 대대로. 그래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경남 진주 금곡마을 강현순의 길쌈 노래, 그다음에 한산 세모시군 정금순의 길쌈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마다 각각 똑같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딱
어떤 가사가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 재밌네요. 우리 힙합의 민족, 힙합의 길쌈의 민족. 길쌈의 민족. 맞아요. 자, 이래서 여기까지 길쌈까지 봤습니다. 근데 길쌈이 보면은 점점 이제 이게 계속 무시받는 일이었던 거죠. 이게 농사에 비해서 이렇게 막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막 신라시대 때는 왕실에서 길쌈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길쌈은 당연한 것,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것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시대가 흐르면서 길쌈을 하는 여성의 지위도 낮아지고 길쌈 노래가 더욱더 약간 슬퍼지고 좀 애절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조선시대에 얼마나 면이 귀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면이 엄청 귀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심지어 마트 가면은 면티 3개에 10,000원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잖아요. 이 면이 우리가 풍부하게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제 그 시발점은 바로 플랜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플랜테이션 다들 뭔가 엄청 추억 속에서 꺼내어 보는 단어가 아니신가요? 플랜테이션. 사회 시험 시간에 서술형 답안으로 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뭔지는 구체적인 기억이 안 기억. 나지만 플랜테이션 농업.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이거를 딱 그 이후로, 딱 그 뭔가 중학교 때 사회에서 쓴 이후로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내 손으로 쓴 거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농업의 형태인데요. 이 플랜테이션이 애들이 이제 배울 때는 3가지 요소로 배운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열대, 아열대 지방. 뭔가 기억나는 것 같죠? 두 번째로는 원주민의 노동력. 세 번째로는 제국주의 국가 내지는 다국적 기업의 자본력. 이 3가지가 있을 때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커피, 사탕수수 이런 거겠지만 목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목화가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농업의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많이 행해졌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일본이 물자를 이제 공급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른 거예요. 목화를요? 그쵸. 남면 북양 사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봤어요. 기억나는 거. 남쪽에서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니까 면을 기르고 개마고원 이런 데서는 양을 키우고 해가지고 거기서 수확한 것들을 싹 다 일본 군수 물품으로 다 이제 전량 수탈해 나갔던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플랜테이션 형태의 그게 있었고요. 근데 이 목화를 생산할 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목화 따는 기계가 있거든요. 벼 수확하는 것처럼 기계가 이 목화 밭에 가면은 이렇게 무슨 바리깡 미는 것처럼 목화를 싹 수확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1950년대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 말은 그 전에는 그 광활한 목화 밭을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하나씩 목화 소물, 목화 씨를 다 따야 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이 굉장히 수요가 넘치고 수요가 진짜 끝도 없이 넘치는데 공급은 부족하잖아요. 공급은 부족하니까 돈이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농사를 진행을 하는데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착취를 당합니다. 대표적인 게 흑인 노예예요. 노예 12년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를 너무 안 보나서. 사실 저도 안 봤어요, 근데. 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거 찾으면서, 이거 조사하면서 노예 12년 영화를 봤는데, 노예 12년을 보면은, 살짝 이제 미국사랑 조금 관련이 되는데, 미국에 보면은, 북부는 좀 공업 위주고, 남부는 농사 같은 거 위주잖아요. 그래서 북부 공업 지역은 흑인 노예제 같은 것도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차별이. 그런데 남부는 흑인을 노예로 착취하니까
차별도 심하고 그랬죠. 이 목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농사를 하려다 보니까 노동력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납치를 합니다. 북부에 있는 흑인을 남부로 납치해 오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하게 일어났대요. 그 노예 12년에 있는 그 주인공도 뉴욕에서 바이올린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는 되게 윤택한 삶을 사는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한순간 납치를 당하더니 목화 농장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축처럼 밥 주고 재워주고 목화 따게 하고, 밥 주고 재워주고 목화 따게 하고, 그거를 1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탈출을 하긴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탈출했지만 탈출을 하지 못한 수많은 이제 흑인이 있었겠죠. 노예 12년에 보면은 하루에 200파운드씩 목화를 따야 된다고 하는데 1파운드가 0.45kcal 칼로리래. 0.45kg이니까 거의 한 100kg 좀 안 되는 한 90kg 정도를 계속 그 목화솜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거를 하루 종일 계속 그거 따는 삶을 365일 내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화는 항상, 목화뿐만 아니라 면 산업에서는 늘 이런,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이 면 티셔츠도, 면 셔츠도, 또는 이 바지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동력 이슈나 아니면은 목화를 생산하고 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생산되었을까? 과연 이게 만약 베트남에서 수입된 옷이다.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내가 이 옷을 입는 거라면 그 옷은 과연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 흑인 노예들이 약간 착취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어 표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어 표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쌈 문화도 약간 목화를 재배하고 그걸 이제 배트를 돌리고 그런 것들 되게 시시하고 지루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목화를 따는 걸 cotton pick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코튼 피킹 그러니까 따는 건데, 그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되게 시시하고 지루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의미가 안 담겨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뒤에 ER만 붙여서 커튼 피커라고 하는데,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흑인들이 많이 하니까 이건 약간 비하하는 발언으로 약간 목화씨나 따는 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또 비하하는 말인데, 그럼 이제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 자란 목화 나무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신가요? 싫을 것 같은.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걸 다 내가 따야 된다. 따야 된다. 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톨 커튼 아니면 이제 하이 커튼이라고 하는데, 다 자란 나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뜻은 완전 반대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흑인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다 따야 되고 일해야 할 건데, 그걸 관리하는 자본가들이 보기에는 다 내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흑인들의 그런 입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 반영된 표현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 말을 들으니까 약간 저는 약간 뜻만 생각하고 유래만 봤었는데, 그러니까 가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약간 그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보다는 약간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약간 만들어진 표현들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자주 쓰이는 표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자주 쓰이진 않는데,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에는 꽤 많이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을 쓰면 사회 매장당하는 수준이라던데요. 그런 이렇게 그래요? 특히 흑인 앞에서 흑인 비하하는 흑인 앞에서 커튼이라는 관련된 그런 용례를 이렇게 그런 말을 쓰면은 그거는 빼박 흑인 비하 발언이니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용어죠. 약간 그렇죠. N-word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N으로 시작하는 약간 비하는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약간 그 말 들었을 때 나를 약간 비하하고. 아무튼 이렇게 면이 되게 포근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서려 있는 눈물이 많은
길쌈이라던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약간 사입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이 뭔가 내가 지금 이 면을 입기까지 누군가는 뭐 피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굉장히 큰 고생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흑인 노예와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최근에 굉장히 면화가 엄청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요. 혹시 중국과 관련해서 뭔가 대충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신장 목화 논란 이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거를 제공해 드렸죠. 그 진행대 그거를 바로 신장 자치구에서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목화 공장에 있는 위구르족에 대해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를 미국 BBC에서 폭로를 했죠. 폭로를 하니까 전 사실 그때 잘 몰랐어요. 한창 이제 임용시험 준비하기 바빠가지고 사회의 그런 이슈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봤었거든요. 이제 BBC에서 그거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중국은 신장 자치구가 지금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거기는 종교도 이슬람이고, 민족도 소수민족으로, 다른 민족이 살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절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중국의 그 중화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위구르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중국인,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주입을 시킨다고 신장 재교육 캠프란 게 있어요. 재교육 캠프가 위성 사진에서 보일 정도로 엄청 커요. 10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교육을 한답시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면화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따고 하는 거는 다 기계가 됐다고 해도 이런 면 같은 산업, 그런 의류 직물 산업은 사실 노동력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들을 다 거기 신장 위구르 자치족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을 BBC에서 폭로를 해서 난리가 났죠.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은 윤리적인 이슈가 있는 게 있으면 보이콧을 해요. 그래서 H&M이랑 나이키에서 우리 기업은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면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H&M이랑 나이키를 불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불매 같은 느낌으로. 근데 사실 중국의 그 소비력 내지는 그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위치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국적 대기업이라고 해도 이거를 이 보이콧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나는 지지한다. 나는 신장 위구르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한 기업도 있어요.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기업? 당장 보이콧할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래서 다들 중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게 당연히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를 모두가 알죠. 이거 딱 봐도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중국이 불매를 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우리 옛날에 사드 때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다 갈려 나갔잖아요. 그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롯데인가 또 거의 막 중국의 불매가 너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무튼 아직까지 이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연예인들도 SNS에 나는 나이키 H&M 불매한다. 왜냐하면 중국 편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면 산업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갖고 지폐 만든다고. 그것도 아동의 노동 착취 문제가 있어요. 어린애들이 학교 안 가고 못 갔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화들을 우리는 지폐로 사용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성취 기준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들 내지는 중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이 성취 기준은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세탁을 잘하고 보관을 잘해서 오래 입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왜 오래 입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옷을 살 때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옷을 사고 이 옷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라는 이유를 찾자면은 이 너네들이 입고 있는 이 모카로 만들어진 면이 사실 굉장히 귀한 것이어야 하고 비싼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소비를 계속 이렇게 싼 가격이라고 해서 소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걸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 왜냐면 왜? 수업 시간이 부족해요. 아. 그쵸, 일주일에 2시간 들어가는데 나가야 할 진도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는 애들한테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흘러가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진도상 빡빡하고 뭐 수행평가 일정에 뭐 시험 일정에 이런 거 다 고려해 보면은 아직까지 이 얘기를 뭔가 넣을 수 있을 부분이 생기면 충분히 넣으면 좋을 텐데 평가 학기말 이렇게 되면은 영화 같은 거 보여주면 노예 12년 보여주면서 너네가 지금 입고 있는 면 티셔츠가 저 꼭 보겠습니다. 오늘 집 가서 한번 뭔지 건강한 마음으로. 맞아요. 노예 11년 근데 그 엄청 좋은 그 무슨 상도 많이 받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카밭도 나오고 맞아요. 그런가 보죠. 옷을 오래 입어야 되는 이유는 또 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 자본적인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너네가 지금 입은 이 옷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포함이 되었으며 그 노동력은 과연 죗값이 지불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약간 윤리적인 소비랑도 조금 연관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진짜 좋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수업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제 다른 교과하고도 융합이 가능할 것 같고 충분히 그다음에 뭔가 수행평가 같은 거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좀 스스로 찾아보려 해가지고 뭐 수행평가를 해서 뭐 발표를 시킨다라고 하면 또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진도가 빡빡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선생님께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회학 충분히 다른 과목하고도 네네. 지금 되니까 이제 맞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학기제 이런 거 하니까 크게 막 진도에도 그거를 안 받고 맞아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니죠. 무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옷을 아껴서 오래오래 잘 입어야 한다. 라는 어떻게 옷을 아껴서 오래오래 잘 입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다음에 볼 건데요. 한 10분 쉬고 할까요? 네, 일시정지. 쉬는 시간의 수다. 혁신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정말요? 좀 제대로 된 혁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제대로 된 혁신학교. 제대로 된 혁신학교라. 네, 혁신학교 다녔던 잠깐 있었던 선생님 만나본 적 있는데 이름만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대로 된 혁신학교. 진짜? 제대로 된 저 지금 혁신학교. 혁신학교거든요. 공동체는 되게 전문적 잘 공동체- 이루어져요? 네, 잘 이루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대부분 자발적으로 약간 만드셔서 요새는 이제 뭐 스마트 온라인 수업 이런 거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약간 뭐 다양한 플랫폼 사용해 보시고 그걸 막 공유하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아직 교과를 융합한 건 아직 없고 그건 쉽지 않는 것 같긴 진짜 쉽지 합니다. 않아요. 진짜. 근데 이번에 제가 사실 시흥 쪽을 썼었는데 시흥 그 발령지를 시흥 썼었는데 시흥이 혁신 교육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예요. 그래요? 그 여담인데 시흥에 경기도에서 지금 밀고 있는 학교 중 하나가 군서미래국제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는데 거기가 무학년제예요. 학년이 없어요. 초중고 학년이 없어요. 초중고 학년이 학년이 없으면 대안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립형 대안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공립형 대안학교고 그리고 이렇게 미래국제학교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영어 같은 것도 되어 있을 거고 무튼 그래서 시흥에 그런 게 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흥
시향을 써보려고 했으나 시향은 아예 이번에 TO가 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서울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네. 서울에 그런 학교는 좀 괜찮은 학교들 몇 개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학교가 어디예요? 그럼 좋은 공립 중에서. 아, 거기 옛날에 그 장관이 왔다 갔던 것 같은데? 네네네,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네, 거기가 선생님들도 되게 열정이 있으시고 저도 되게 가고 싶었던 곳인데.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런 데는 어차피 뺑뺑이로 발령판 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긴 한데 네. 약간 좀 그래도 초빙? 활동도 약간 하고 그런 게 약간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완전 뺑뺑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 네네네. 하는. 애들한테 노트북 하나씩 다 그런 학교? 너무 좋은데? 특이한 학교인데. 네네네. 완전 딱 진짜 미래 학교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미래 학. 네. 궁금하다. 1학년 한 학년에 80명씩 해가지고 16명씩 한 반 되고 네 그런 학교. 진짜 꿈의 학교인데?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꿈의 하고 학교예요. 싶은 걸 다 할 수 진짜 있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 끝. 그래서 우리가 아까까지만 해도 면을 되게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조금 과학적인 지식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섬유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면이라는 섬유는 셀룰로스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셀룰로스는 식이섬유랑 똑같은 거예요. 내지는 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성분이 셀룰로스고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셀룰로스고 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셀룰로스예요. 근데 이 셀룰로스라는 이 분자는 포도당 아시죠? 포도당. 혹시 중학교 과학 시간 내지는 뭔가 옛날 가정 시간에 포도당에 대해서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 포도당이 여러 개가 막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포도당이 연결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그 셀룰로스이거든요. 포도당의 특징을 알게 되면은 셀룰로스 특징도 조금 알게 될 거고 그럼 면의 특징도 알게 될 거예요. 포도당은 물과 친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은 가까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면도 물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이 흡습성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면을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사용을 하지만 면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속옷이에요. 속옷이나 이너웨어 같은 거는 땀을 빨리 흡수해야 하니까 또는 분비물 같은 거를 빨리 흡수해야 되니까 내지는 뭐 기저귀 같은 거, 뭐 순면 기저귀, 순면 생리대 이런 거 이제 홍보하는 거 보면은 왜 면을 사용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면 좋은 것 중 하나는 정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때 파지직 하는 그 불쾌한 경험들을 면허 때문에 생기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겨울철에 입은 합성 섬유들, 뭐 폴리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전기가 잘 생기는데 면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도 이제 잘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면과 관련해서 구김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름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분자들은 서로 자석같이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란 게 있는데 그건 결합은 아니고 사실 분자와 분자가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떼어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가 힘이 가해지면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진 애들끼리 이제 다시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석처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겨진 상태로 둬버리니까 구김이 쭉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을 뿌리게 되면은 그 자석 같은 결합이 약간 느슨해져요. 그래서 물만 뿌린 상태에서 걸어두면은 어느 정도 구김이 사라지는 이유가 자석 같은 결합이 약간 느슨해진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빳빳한 상태로
재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빳빳하게 다시 이제 자석처럼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약간 구김과 관련된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고등학교 때 수소결합을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너네 옷에 왜 구김이 생기는지 알아? 이 수소결합 때문이야? 라고 했으면은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었겠다. 뭔가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그때는 그냥 되게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뭔가 수소결합을 배웠다면 실생활에서 이런 수소결합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거를 너네들의 교복이 주름이 왜 생기는지 아냐 이렇게 나왔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네요. 근데 재밌으신 거 같으세요? 재밌네요. 아니 진짜 재밌어요. 네네. 일단은 본인 재밌다고 하시니까 네. 재밌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름이 구김이 생기는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라는 게 아까 말했죠. 그 종이를 이루는 성분이니까 이게 면은 불에 잘 타요. 근데 잘 타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하고 이게 무슨 특징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화재가 있을 때 어떤 섬유들은 자연적으로 불이 꺼진 섬유들이 있어요. 양털 이런 것들은, 양목 이런 것들은 만약 혹시나 내가 불이 붙어도 얘는 막 번지지 않고 이렇게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면옷을 입고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겠죠, 얘는.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어린이들, 특히 신생아들이 입는 면옷에는 꼭 방염 처리를 해야 돼요. 신생아만 입는 옷, 흰생아 입는 옷에 맞냐? 이제 성인. 성인들. 성인들은 그래도 뭔가 불이 붙으면 이렇게 약간 자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데 특히 신생아나 유아들이 입는 옷에는 방염 처리를 안 하면 승인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필수는 아직까지 필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항상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니까 그 주변에 뭔가 신생아에게 선물을 해줄 그게 생긴다 하면은 이렇게 방염 처리, 방염 가공이 꼭 되어 있는 면옷을 이렇게 주면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더 많은 생각을 이렇게 고려를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또 면이 갖고 있는 이제 면의 생김새를 볼 건데요. 이거는 큰 뭐 의미는 없는데 그냥 면은 종이 빨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실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구멍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되게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서민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은데 심지어 관리성도 좋아요. 관리성 좋다는 말은 세탁도 쉽고 보관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모나 실크, 비단 같은 거는 세탁은 무조건 드라이를 맡겨야 되고 보관할 때에도 온습도 다 맞춰줘야 되고 햇빛 보면 안 되고 되게 까다롭게 보관시켜야 되는데 이 면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보관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세탁할 때도 그냥 세탁기 돌려버리면 되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세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는 것도 있죠. 이 장점이라기보다는 이 면이라는 섬유는 알칼리에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세탁 세제를 사용해도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세제를 더욱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얘는 또 신기한 게 물에 젖으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떤 섬유는 물에 젖으면 약해져서 되게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섬유들이 있어요. 레이온 블라우스 같은 거? 이 섬유는 물에 젖으면 약해져서 막 비틀어 빨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막 섬유가 상하고 옷이 좀 그럴 우려가 있는데 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기도 해요. 여기서 말한 친환경적이라는 거는 자연의 생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나중에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매립이 되었을 때 면은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다른 이제 그런 오염물 같은 거, 오염물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남기지 않고 분해가 되는데 다른 폴리로 시작하는 합성 섬유들 같은 경우에는 분해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분해가 된 이후에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들이 늘 도처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양면적인 섬유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얘가 산에 약해요. 실험실에서 면 옷으로 된 보통 그 실험실 가운이 면과 폴리의 혼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폴리로만 하게 되면은 정전기가 생기니까. 근데 사실 실험실에서는 정전기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을 꼭 섞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렇게 실험실 환경에서는 굉장히 강산도 다룰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노출되면은 뭐 실험실 옷은 약간 손상이 갈 수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할 때는 그렇게 막 엄청 강산을 염산을 우리가 만나고 뭐 황산을 만날 일은 없으니까 사실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아까 말했듯이 구김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구김 안 생기게 잘 보관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존벌레가 있어요. 존벌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옷장에 사는 벌레. 맞아요. 얘가 그러니까 셀룰로스를 먹고 사는 섬유예요. 아, 섬유가 아니라 벌레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만난 적이 옛날 녹두에서 자취할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특히 계절이 지났을 때 보관을 하잖아요. 여름에 입었던 옷을 이제 겨울에 보관을 해야 할 때 꼭 방충제 내지는 나프탈렌 같은 것을 해두지 않으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벌레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거 진짜 약간 불쾌한 경험이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뭐 몇 안 되는 면을 관리할 때의 주의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일 만큼 큰가요, 벌레가? 네, 맞아요. 징그럽게 생겼나요?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저는, 저에게 묻기보다는 검색하시는 것도, 그러면은 한번 검색해보시면 집에 가자마자 바로 이제 나프탈렌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끔찍하게 생겨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화라는 것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귀한 섬유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목화를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어떻게 보면 착취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또 유용한 섬유인 면 내지는 목화를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잘 관리해서 오래 입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런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뭐 어디 옷 사러 갈 때 면옷을 보면은 한 번쯤 노예 12년이 생각나겠죠. 그런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면을 생산을 할 때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좀 노동이 집약되는지가 궁금한데, 네. 그 면을 생산하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예측을 해본다면 옷을 만들 때까지 굉장히 많은 가공 처리를 거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축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면을 입으면 수축한다고 했는데 내가 입은 옷은 왜 수축을 안 하지? 가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한번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처리를 했다는 거죠. 공장 처리가 됐다는 거는 물론 기계가 대부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는 뭐 이동한다는 것 아니면 포장을 한다거나 뭐 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노동력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할 거고요. 막 먼지가 엄청 날리고 시끄럽고, 게다가 만약 염색을 한다고 치면은 염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시설이 다 기계로만 이루어진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제3세계 내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렇게 할 바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그냥 수지가 맞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기계를 도입하기보다는 그냥 노동력을 사용을 하겠죠.
구체적으로 모카 따는 것도 음. 아직까지 그 어린 아이들이 한다고 이것도 최근 지금 현재 이야기 아닌 맞아요. 현재 이야기예요. 저도 약간 의문이었던 게 모카 따는 기계가 개발되어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왜 쟤네들은 모카를 손으로 따고 있지? 그래서 거기는 모카 따는 기계를 갖고 오기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이항기 같은 거 할 때에도 약간 가생이 같이 이렇게 그 모 심는 기계 할 때에도 딱 그 네모 반듯하게 안 생기면 옆에 약간 나는 짜투리 같은 데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짜투리 같은 곳을 이제 노동력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수확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모카를 손으로 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고 뭐 옷을 구매한다거나 뭐 옷을 관리한다거나 하면은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리적인 소비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뭐 한복에 옷감 배치 이거랑 또 연관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짜투리천 남는 것 줄인다고 막 제로 웨이스트, 뭐 의류 이래가지고 엄청 막 신기하게 최대한 이 옷이 안 남게 이런 걸로 소비자 낭비되는 면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 뭐지? 어디서 봤지 그거? 하여튼 막 엄청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패턴을 배치하는 것도 네, 엄청 막 어떻게 해가지고 좀 신기하게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맞게 만들고 그다음에 짜투리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쿠션 만들고 넣어서 팔고 약간 이런 막 어떻게 마케팅이긴 한데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옷을 만들 때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있어요. 옷을 만들 때. 그런데 그 방향을 무시하고 옷을 만들면 그렇구나. 옷을 입다가 빨래를 하게 되면 조금의 수축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수축이 되는데 여기는 이만큼 수축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수축돼 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복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성을 무시했어요. 그 옷감을 아끼기 위해서. 옷감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많이 고려하지 않고 가는 부분인데 고급 의류들은 내지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그 방향성을 지켜가지고 옷을 만들게 되면은 잘 짜맞춰가지고 옷을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생기는 쓰레기 부분이 너무 많아지죠. 그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카의 꽃말 이야기하는 중.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너무 인상 깊어, 나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왜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어지는 건가요, 꽃말은? 모르겠어요. 그런 누가 거죠? 맨 먼저 꽃말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그렇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네. 왠지 이제 모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되게 뭔가 포근하고 그래서. 그쵸, 포근하고 뭔가 우리 민족을 추위로부터 지켜주고 내지는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다 면이 사용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 엄마의 사랑 이런 느낌과도 약간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모카 시로는 기름을 짠다고 했고 모카 솜으로는 겨울을 잘 알 수 있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아낌없이 주는 그런 느낌이 약간 어머니의 사랑과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시기 약간 좀 따뜻한 네. 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솜으로 된 옷을 이렇게 입는다든지 하면 약간 포근하고 그런 이미지라서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ive는 또 사는 거고 live in cotton wool이라 그래서 약간 이제 솜털로 약간 된 뭐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간다 뭐 이런 게 약간 뭐 스트레스도 없고 약간 편안한 환경에서 약간 자라난 약간 그런 온실 느낌? 속의 화초. 내가 같은. 온실 속의 화초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간 비춰지는 약간 목화 솜 이런 거 좀 안락하고 따뜻한 약간 그런 보호의 이미지. 근데 그것도 사실 근데 누구한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맞아. 또 누가 이제 봤을 약간 때는 누군가한테는 또 이제 약간 징글징글한 약간 네. 그쵸, 그럴 수 있죠. 모카 면 하나 가지고 얘기를 많이 얘기할 게 생각보다 몇 가지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기 약간 면옷 약간 그냥 편한 옷, 싼 맞아요. 옷 그런 정도만 알았었는데 약간 그쵸. 굉장히 많이 알아서 그럼 이것으로 오늘 녹화를 이제 녹음을 이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